네, 금요 미스테리 돌아왔습니다. 오늘 뭔가 허전하죠? 원래 전수민 변호사님과 함께 구번기 전수민의 금요 미스테리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수민 변호사님께서 이번 주도 개인 사정으로 오실 수 없었습니다. 다리 때문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서 다리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 영상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게스트 정말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유튜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와. 전수미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가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오늘도 뵐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다리가 조금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저번에도 다른 특간 장소에서 네. 뵀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다리 다친 거요? 예. 네. 굉장히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피르치아로 오셨어요. 맞아요. 휠체어로 이렇게요. 예. 전수미 변호사님이 교수님을 섭외해 놓고 나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교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서 어떤 정세 분석 같은 걸 해주시기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 게 G7이 마침 최근에 끝났어요. 그렇죠. 예. 일본에서 열렸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해가지고서 저는 되게 기대하고 왔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외교 문제에 관해가지고서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한테 정말 뭐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다 하냐 싶은 것까지 진짜 질문을 할 것 같고 교수님 오늘 저를 그냥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네.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근데 그 가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일 관계 정상화하겠다. 도대체 정상화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란? 그것은 그러니까 목적적으로 조금 봐야 돼요. 목적. 예, 어떤 목적으로 정상화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의 정상화죠. 우리가 볼 때는 정상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정상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한일 관계에서 간제 지원 문제 해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풀고 이쪽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여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개선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이게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kim당 쪽에서는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민에게 많이 보줬다, 보주는 정치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에게 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국민에게 퍼주는 건 좋죠. 그걸 복지라고 하기도 하죠. 예, 복지죠, 사실. 그리고 복지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산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높였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정권은 일본에게 많이 퍼줬어요. 맞아요. 국민에게 보준다라기보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일본에게 많이 퍼주는 걸 정상화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게 많이 퍼줘야만이 일본 쪽에서 마음이 조금 느그러져 가지고 한국을 받아들인다 이거잖아요. 이쪽에서 전산적인 간제징용 거기 판결이 나왔잖아요. 2018년 이게 판결로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합법적인 전담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법에 의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었어요, 사실상. 그렇죠.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는 되게 단순한 구조라서 이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생활경제를 연구하니까 이거는 결국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내라라고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거만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1965년에 그런 문제는 끝났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에 2018년에 문제가 된 부분은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더 바깥에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일을 시킨 부분. 그게 정산했게 남았었군요. 예. 그게 그 1965년에 그 총무권 협정, 한일 총무권 협정에서는 그것을 그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보상. 일단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든가 미불금 돈을 안 줬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해결이 되었다.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은 다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새로 배웠네요.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거는 이미 그때 정산이 끝났다. 예. 물론 그때도 부족했거든요. 그러나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무산 3억 달러, 유산 2억 달러, 네. 일본에서 한국에 그 5억 달러를 줬어요. 5달러. 그것 5억 달러. 5억 달러. 예, 5억 달러. 그것으로 일을 다 마무리시킨 거예요. 예. 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안 줬던 돈을 줄게. 이거였어요. 그러나 돈을 그 안 줬다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내용, 예를 들면 그 학대했다라든가 싫다고 하는데 그 도주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시 그렇게 일터에 데려와서 밥을 안 줬다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일본의 법원에서도 다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다 다루어졌고요. 네, 그때는 예를 들면 미쓰비시라든가 그 일본 최초는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했어요. 교수님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질문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거, 윤석열이 생각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건 일본에게 퍼주고 그래서 일본이 조금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렇죠. 마음을 열으면 뭐가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퍼주는 거 보면 속 터져 미칠 노릇이거든요. 지금 이거. 결국은 그러면 G7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G7 국가가 아닌데 G7에 초대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G7에 그 위장국이 일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장국이 G7 아닌 국가를 초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만이 우리 G7 아닌 다른 국가를 초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G7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일본한테 막 선물을 갖다 바친 거다. 예. 그렇게 많이 선물을 주면 일본도 한일 정상회담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용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G7도 원한다면 그냥 초대를 해도 되겠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G7에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뭐 쉽게 말하면 내년에 있는 총선. 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예, 한국의 총선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로드맵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외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이렇게 성공적이다라는 걸 이제 막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망가뜨린 그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 또 G7까지 그것도 일본의 수상이 그 한국의 대통령을 초대해줬고. 그리고 그 G7에서 뭔가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도 그 뭔가 그 북한에 대한 그 억지력을 좀 얻어내고 막 이러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올라간 지지율로 바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 이게 총선을 놓고 이것들이 설계가 됐다. 네네. 그러니까 총선 앞에 있는 가장 큰 국제 행사는 역시 G7이다. 그렇죠.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는요. 예.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 계산기를 두들긴다고 하면은 네네. 자기네들은 지금 남는 장사했다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실질적인 이익은 많이 없는데 그러나 일단 포기에는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갔고 조금 그렇죠. 네. 예. 네,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계기로 삼아 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됐고 한미일 관계도 복원이 되었고 한미 동맹도 복원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앞에서 다 망가뜨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이 뉴스나 텔레비전을 봤을 때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도 저렇게 나가서 G7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뭔가 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것은 이미지에 상당히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뭔가 깊이 알고 있다라기보다 그때의 이 당이 잘했다. 잘 못했다. 뭐 비리가 나왔다.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무대라는 것은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진짜 해외 정상들이랑 한 화면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혀 안 됐던 일본 수상하고도 이제 악수하고 예, 이번에도 G7에서 원폭 피해자 조선인 원폭 피해자의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령비. 거기에 함께 참배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때 기시다는 어떤 반성의 말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냥 문념 뿐이에요. 그때는 제소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인상적인 하나의 쇼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실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따질 수 있는 것은 고관여층들인 것이고 이거를 그냥 선거 전략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미지를 팔 거다. 이미지. 예. 이해가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네, 그러나 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 계속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중도층들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을지언정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건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것이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네요. 가령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도 계속 터져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렌즈로 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계산기를 두들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외교는 국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익 차원에서 계산기를 한번 냉정하게 두들겨 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거 남는 장사한 거에 지금 밑지는 장사한 거예요?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러나 먼저 이 시작이 인권을 짓밟았다라는 부분이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간제지원 피해자분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실 일본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일본 안에서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일본의 시민 단체라든가 혹은 일본의 전체적인 분위기도요. 이런 거였어요. 뭐 이것은 일본 정부 쪽의 반응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해줬네. 아니 일본에서 보기에도요. 너무 퍼준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3자 변제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그 엄밀히 따지면 손입에 안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그렇죠.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데 지금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해버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어떤 재단을 통해서 돈을 그냥 지급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것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마음을 완전히 유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그 일본에서도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인류적 차원에서 인간이라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사실 이게 우리 한일 문제가 최근 들어서 악화요를 걸었었던 게 강제징용, 그러니까 강제 동원 문제였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2018년에 그 판결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성으로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번지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노재팬 그렇죠, 운동까지 그렇죠. 펼쳐져. 그러네요. 이게 쭉쭉쭉쭉 번져 오다가 이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거를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갖고 나왔군요. 그렇죠. 아, 잊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몇 년 전에 것까지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네요. 네. 네, 이러한 부분은요. 일본의 사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배상, 그러니까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해준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을 해서 한국 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 재판에 달려 있다고. 예, 그거는 그 2018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일본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일본의 당시 코노타로라는 외상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 라는 거 그때도 인정했어요. 아,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처음에 잡아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났을지언정 그 외의 것들 인권을 유린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가서 다시 잡아가지고 일 시켜버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다. 걸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것을 지금까지 그 일본 정부가 인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인정해 주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냥 그 돈만 그냥 돌려주는 것 뿐이지. 그때 뭐 때렸다. 그거 있다고 해도 그건 문제 없었다. 별로. 예, 네, 그런 부분. 기타 많아요. 제가 그 여러 책이나 자료를 볼 때 한국 내에서도 예를 들면 그 일본 사람들의 건설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조선인들이 거기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 회사에 그 일본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플러스 뭘 했냐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칼을 뽑았대. 실제 칼을요? 네, 실제 칼을 그냥 칼로 죽을래 그냥 갈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와. 그게 당시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국에. 한국에 그때 뭐 동아일보도 있었잖아요. 네. 그 조선 중앙일보라든가 지금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하고 다른 곳이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그러한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불법적인 행위가 그 조선의 신문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막 강제 지원 문제라는 것은 일본에 가소한 그 노동이지만 그죠? 그 강제 노동이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신문에서는 그런 것은 상세하게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가끔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불법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재판에서 다른 적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일단 그래도 일본에 가서 이런 부분도 다 줬거든요. 그 피해자들은. 그래 일본 법원은 그거는 그 일제 간점기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그거는 나쁜 것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한테도 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뭐라고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게 유야무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내용은 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인정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면죄부를 주는 식의 이제 그렇죠. 행보를 보이는 거잖아요. 네, 또 조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피해자들이. 네. 한국 법원에 했잖아요. 네. 한국 법원의 기본은 일제 간접무기는 완전히 불법이에요. 예. 한국 법원의 그 판단은 거의 간 것 자체도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 오면 이길 수 있는 환율이 엄청나게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긴 거예요. 그랬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한국 내 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에 그렇게 승리까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문 기업들의 재산을 팔아버려라. 그래서 팔아가지고서 받아가라 배상금을.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이 일본 제재로 갔던 것은 먼저 2012년에 첫 번째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이 2018년에 확정되었는데 2012년에 나왔을 때는 돈 내겠다고 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요.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민사니까. 네. 개인하고 기업의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예요. 그러네요. 그게 왜 개입하기 시작한 게 일본 정부이거든요. 지금 제가 학생처럼 설명해 달라고 하시니까 진짜 이 흐름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이 강제 동원 문제였었는데 그 부분을 일본 법원에서 싸우다가 이제 한국 법원에서 싸우는데 한국 법원에서 승리를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게 한 걸 없는 것으로 지금 윤석열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3자 범죄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계산기를 두들긴다고 하면은 한국으로서는 야 진짜 나쁜 짓을 했네요. 지금 수십 년을 쌓은 거를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그 정도의 몇 사람의 피해자를 무시해도 한일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길게 보면 잘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 입장이 되어 보세요. 20년, 30년 사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효화시키고 짓밟은 거거든요. 나빴네요. 말 그대로 나빴어요. 근데 그것은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자유인권법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인권을 말하면서 한국인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이것은 국가의 기초를 오히려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일본에 퍼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권 국가라는 어떤 그 가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중국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역사적인 부분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제에서 일본이 뭔가 말할 때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이익 보고 손해 봤냐의 차원을 떠나서 한국 스스로가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거네요. 이거는요. 네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 유태인들에게 너희들을 옛날에 죽였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유태인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독일이 잘 판단했다. 앞으로 잘 하자. 이게 이스라엘하고 독일의 관계 개선이 되었다. 이거는 똑같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거든요. 또
그 프랑스하고 독일도 엄청난 카르텔 관계에 있었어요. 네, 네. 예, 그것을 이런 식으로 독일이 말하는 대로 그 프랑스 쪽에서 그때 전쟁은 어쩔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현재의 프랑스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그 가해자 논리를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지금 한국이. 네, 네. 일본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치를 얻었네요. 지금 그러면은. 네, 기타 그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뒤에서는 그 소녀상을 제거해라 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2018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명 합의에 있었던 게 소녀상 이전이었어요. 네네. 소녀상 이전.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일본 대사관 앞에 있잖아요. 네. 그곳으로 이전해라. 다른 곳으로. 예. 이명 합의에 확실하게 있었고요. 일본 국회에서도 계속 그 한국이 언제 그거 이전하거나 제거하냐고 이야기는 계속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그때 키시다가 외상이었으니까 키시다가 와서 당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한 거거든요. 그때 키시다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 먹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런 이야기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서로 맥주 마시면서 또 폭탄주 마시면서 오므라이스나 돈가스를 먹으면서 소녀상 일본에서는 위안부상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위안부상. 네. 위안부상 언제 제거해 줄래?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라고 하면서요. 예. 그때 내가 다 외상으로 가고 그때 합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문이긴 했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일본에 거의 무제한적 퍼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처음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은 잘 모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면 출마 선언을 한 것도 그 윤봉길 기념관에서 네. 출마 선언했어요. 그렇군요. 일본에서 윤봉길이라고 하면 사실 테러리스트죠. 네.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한 사람만 노린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무차별 폭탄을 던졌으니까요. 폭탄이니까요.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8월 15일에 그 안중근 의사 네. 기념관에 가서 안중근 의사의 그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배포를 했어요. 아주 처음에는 그냥 애국자 나셨네요. 처음에는. 네. 그것으로 또 일본에서 보고 네.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거의 똑같이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네. 일본 우파 쪽에서로 생각했고요. 그럼 일본에서는 처음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야 이게 애국투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2월에는 이온수 할머니를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혹시 되지 않더라도 일본한테 확실하게 사죄를 받겠다. 맞아요. 그거는 지금 계속 약속했어. 영상으로 돌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반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죄 받을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러네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겠네. 진짜 그랬겠네요. 진짜 그랬어요. 저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0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5월 10일. 지난 해 5월 7일이었나? 10일이었죠. 네. 근데 그때 한국에서 뭘 했냐고 하면 토크도 주변에 해안 조사를 했어요. 5월 9일 10일로. 그것도 난리가 났어 일본에서. 야 윤석열이 되자마자 독도를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러니까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러한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 쪽에서는 특히 기시다는 금방 만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미국은 빨리 만날지언정. 네, 네, 그러네요.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한국이 그 일본이 원하는 곳으로 갖고 오지 않으면 절대 만날 필요 없다. 이게 극우 쪽에서 아까 같은 주장을 하니까 기시다도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숫자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숫자가 많은가 보죠. 그거가. 그렇죠. 기시다는 평화주의자라고 해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그 숫자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시다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거 되게 뭐랄까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네. 네, 이것은 그 일본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거 일본이 만나주기 위해서는 진짜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럼 처음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일본이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 윤석열 최고 이거예요? 지금?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일본이 윤석열이요. 네네네네. 그것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일본이. 왜요? 기시다하고 먼저 만나서 네. 기시다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3자 변제라는 것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내려간다. 그렇죠. 네, 일본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잠깐만요.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데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일본이 걱정을 한다고요? 네, 일본이 걱정했어요. 왜 걱정해요, 그거를? 왜? 잘못하가는 이게 정권 교체가 되거나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해준다고 그렇군요. 그냥 많이 보주는 사람이 사라진다 이거야. 그러네요. 와, 절대 지켜 윤석열 이거네요 지금.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정을 앞당겨서 기시다가 먼저 한국에 왔어요. 맞아요. 그게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시다가 왔잖아요. 맞죠? 네. 네,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이것은 미국하고 한국이 합의를 한 핵 협의체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핵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핵 협의체를 한미 관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놀란 일본이 그 정보를 얻으려고 빨리 왔다. 네, 그렇게 포장이 되었었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였어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윤석열 지키러 온 거다 이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일본의 정권에서도 처음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 와, 세상에. 지금 그런 수준이군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시다 내각에 지지율은 올라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낮아진 거잖아요, 사실. 그때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끼리는 사이가 아주 돈독해졌네요, 지금. 그때 오므라이스하고 폭탄주로 아주 기시다도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축이 완전히 맞아버렸어요. 그때가 완전 기점이 됐군요. 폭발했군요, 그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기시다도 다시 한국에 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일본에서 예를 들면 촌리가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요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요? 이번은 한국에서도 약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다른 존상하고 그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셨다. 그거는 그림이 좋아요. 아, 그럼 외교의 예, 예. 기술의 일부처럼 보이나 보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케에 가까운 한국의 촌주를 이번에 그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좋은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단순하게 기시다는 술을 마시고 싶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 일제 간점기에 고생한 분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때 고생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 이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냐고 하면 네. 사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한 뭐라 그럴까 말로 그러나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굉장한 회색 지대의 말을 잘했다. 야,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외교의 기술을 아주 예술로 썼다. 뭐 네. 이렇게 보자. 그 사람이 5년간 아베 정권 때 그 외교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색 지대의 말을 잘 써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결단력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뭔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리가 되어서 되는가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요. 요새 혼자 결정해요. 야,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는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총리가 되고 나서는 엄청난 결단력을 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난 것들을 막 가져오는 사람이 된 거네요. 그리고 또 걸리지 않도록 회색 지대를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유명세 뭐라 할까 좀 평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안에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 죽겠네요, 아주 그냥. 그렇죠. 뭔가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일본의 극익에 전혀 걸리지 않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경제 회담이라든가 이런 거 시작했잖아요. 모든 그 분야에서의 한일 관계 회담을 많이 가동시켰잖아요. 이것은 아직 실익이 뭔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삼성이 일본 안에 공장을 만드는데 합의를 했고요. 그 일본에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일본에 사실 그러네요.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일 전용 기금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네. 예. 네, 이것도요. 다지고 보면 그 산세한 이름은요. 태일 이해를 위한 기금이었어요. 뭐를 위한 기금? 태일?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기금이었어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기금. 지금 마치 그 시찰당 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질발의 개념은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하거나 그때 많이 이 기금을 사용한다. 그런 거였어요. 처음 출발. 그리고요, 일본은 지금 IT로서는 한국에 엄청나게 뒤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은 IT, AI 인재가 많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오히려 필요로 해요. 일본 사람을 IT라든가 AI로 훈련하는 것보다 훈련되어 있는 한국 사람에게 그냥 일본말만 가르치는 수준으로 하면 일본을 IT, AI 선진국으로 금방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 기금의 보관인가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뭐 출자해가지고 만든다는 이 기금의 보관이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우수 인재를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마중물 역할이군요. 네. 그러니까 기금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중 아마 70% 80%는 한국인이 일본에 갈 때 사용하는.
나머지 20%는 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게 돼서 그 정도로 배분이 되는 곳이고요. 그거는 옛날부터 일본이 외무성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네. 외무성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아버지가 뭐 문무성 1호 장학생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교에 또 초핑 교수처럼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거기서 몇 년간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때 어린 윤석열이 일본에 간 거죠. 그 얘기들을 좀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 장학생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어떤 이렇게 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야 우리 편이 대통령이 됐다 환영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싫어했었다. 예, 처음은 처음 특히 일본 극우 쪽에서 아까 특히 3가지 4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처음 기시다의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쪽에서도 아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본 쪽에 그런 여기서 보면 오해라고 할까? 그것을 부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통해서 제 머릿속이 명징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다음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서 G7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중도층들에게 보여줘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생각이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 관계 개선. 개선이라고 해도 이거 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이 받아주니까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3월 6일에 일본에 가서 간제 동원 해결책을 그렇게 발표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냥 자료 평가하겠다. 이거 합의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거는 보고만 하고 이쪽에서. 그러나 미국은 이것으로 일단 한일 관계는 잘 될 것이다라고 하여서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극빈으로 초빙한다라는 것을 그때 확정했습니다. 3월 6일에.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 G7. 이러한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갔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 볼게요. 한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윤석열처럼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딱 퍼주면서? 심지어 어떤 인권국가의 위상까지 그거는 안 되죠. 통해놓고. 그러니까 물론 일본에 가서 미국 가서 G7 가는 거 이거는 많은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기초가 된 부분. 그렇죠. 예, 바로 사법적인 한국의 전체성을 무너뜨렸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한국의 전체성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역사적인 전체성이라든가 독립운동의 전체성 이런 거 모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불법 점거했으니까. 그렇죠. 한국의 헌법에도 3.1 독립운동으로 비롯한 임시정부 그것의 법동을 개정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다. 이렇게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큰일이네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름만 한국이고 내용은 일본이다. 역사적인 전체성도 일본의 전체성 을 갖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1 독립운동 3.1절의 메시지에서 한국이 잘못돼서 식민지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는 일본 쪽의 잘못 그때 일본이 정확하게 한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의 연구자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말하지 않고 한국이 못나서
말하자면 식민지화가 되었다. 그때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잘 안 되는 국가는 세계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세계 사람들이 다 식민지화가 됐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침략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이야기를 빼고 그 한국이 못났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일본의 시각이에요. 예. 일본의 시각을 그렇게 한국 대통령이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가 왔다. 일본이 그 굉장히 놀랐어요. 이것도 일본이. 일본이요? 일본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처음이다. 당신같이 우리에게 진심인 사람은 처음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진짜인가? 이거 어디까지 믿어도 되냐? 아, 일본의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처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야 만노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 물론 아직 극우 잡지라든가 극우 쪽의 그 언론은 아직은 한국이 사죄하지 않는 게 좀 많이 있다. 네. 예를 들어 초계기 문제라든가 아직 사죄하지 않았고 우길기라든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그거는 극우 진짜 극우 사람들이고 보통 일본인들은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5월 19일이 기시다가 오고 난 다음에 부촌이었던 아소타로가 또 여기 와서 다녀갔거든요. 예. 누구죠? 예, 아소타로 현재는 그 자민당 부촌제이고요. 그 촌리도 한 사람이에요. 전에. 예, 네 오랫동안 부촌리 그 아베 총리 시절에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극우니까 역시. 네,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에 그 굉장히 우리는 감탄하고 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한일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교수님 덕분에 지금 상황도 알 것 같은 게 진짜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만 지금 일본 어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들이 있네요. 정치인들이랑 지금. 그리고 5월 31일 좀 있다가죠. 네. 역시 스가 전 존리가 와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예, 소위 그러니까 말하는 셀럽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주네요. 다 지금. 존리라든가 야. 그런 존리급 사람들이 계속 올 거예요. 예, 와서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은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늘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한국의 보수 언론 쪽에서는 대소특필을 해가지고 이거는 한일 관계에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준동층 괜찮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지지율에 그 용유로 되고 결국은 전선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 내용들이다. 물론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또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물론 대표단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지 이거 먼저 단장이 도나를 때 한 이야기가 한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를 심화하시기 위해서 잘 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뻔한데 사실 네. 일본 쪽에 일본도 소르명회라고 하고 있고요. 소르명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대요. 또 중도층들을 겨냥하고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중도층이라는 분들도 진짜 진실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진도증 같은 그 성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또 믿게 돼요. 잘못하면. 네, 맞아요. 그런데 반대편의 이야기를 또 읽게 되면 이게 이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마지막은 어느 쪽이 팩트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쪽이 그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팩트. 그리고 또 크게 봐서 뭐가 이게 그 올바른 방향인지라는 거 한국의 전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국의 전체성을 짓밟으면서도 뭔가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혹은 한국의 전체성을 지키면서 외교는 외교대로 하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투 트랙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네, 투트랙. 예, 사실 지금 이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윤석열 정권도 투 트랙을 사실 말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투트랙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네.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든가. 그건 진짜 끔찍한 말이죠. 예. 네네. 네, 그러나 이거 생각하면 외교하고 그런 사죄를 조금 분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투트랙. 예.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역사적인 문제하고 외교 문제, 외교할 때마다 사죄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죄라든가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독일처럼 일본도 하지 않으면 좀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독일하고 일본이 왜 다르냐?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그러나 외교 역사하고 역사적인 현재의 문제 이거하고 다른 외교 문제는 이거 투트랙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윤석열 정권도 비슷하게 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후질러 놓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재 외교부도요. 일본이 사죄 반성의 말을 해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이건 사실 투트랙으로 사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거 일본에서 커브했기 때문에 네.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원트랙으로 원트랙 투트랙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역사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는 이쪽을 무시하고 일본이 말하는 대로 외교 문제를 만들어 나가. 그러네요. 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시사점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게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음 총선을 보고 중도층들을 겨냥해서 이미지를 발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야당 제1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중도층들을 겨냥해가지고 그렇죠. 메시지를 발산하는 뭔가를 내놔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물론 필요하죠. 기본은요. 그러나 진도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때는 그냥 닥치 붙이는 상대 대항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보다 사실에 입각하여서 사실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그리고 본질적인 사실을 설명해 나가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 같은 한국의 전체성, 사법적인 전체성을 훼손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네요. 그러한 메시지 너무 그것을 더 늘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진도층 그렇게 지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쁘셔가지고 다들 오래 붙들고 보지를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진도층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사실을 근거로 한 메시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에서 떠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 이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욕설 같은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머리에 정확하게 박히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팩트이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그 단문조의 메시지. 사실에 입각한 팩트를 전하는데 짧아야 한다. 예, 잘 봐야 해요. 잘 봐야 하고 또 그것이 민주당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단문 메시지, 사실 위주의. 예, 이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 정당은 사실에 입각한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진실이나 사실. 한국 사람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선리하게 나라이기 때문에. 성리하게 나라.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왜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했냐면은 이거는 진짜 꼭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에 입각한 첫 번째, 두 번째 짧은 메시지, 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까지 만드는. 네. 이거를 가지고 당 예. 내에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1시간 가까이 지금 벌써 말씀을 들었는데 짧게만 조금 얘기 나누고 싶은 게 교수님은 이 한일 외교 관계라는 렌즈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고개 끄덕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던 게 네. 제 머릿속에 헝클어져 있었던 각각의 단위들의 사건들이 교수님 덕분에 맥락이 생겨서 길이 생겼어요. 저한테. 예. 좋았네요. 네, 진짜로요. 공부가 된 거예요, 제가. 예. 정말 감사해요. 이게. 교수님이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쭉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이제 1년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 1년을 교수님식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것은 뭐 지금까지도 조금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줄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의 과거 1년은 그 한국인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일본에게 보주는 그러한 외교를 한 1년이었다. 저 소름 돋았어요. 예,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며 그것을 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당한 내용을 토대로 길을 만들었다. 근데 그 길은 불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당한 길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하나의 렌즈를 더 주신 게 우리는 퍼주기 외교다, 퍼주기다만 하는데 그게 그냥 퍼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인권을 짓밟으면서 퍼준 거다. 네. 그런 것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전승희 변호사님 다리 좀 완쾌되면 그때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오셔가지고서 방송해 보셨는데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분도 계시고 뭐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달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말씀 또는 마지막으로 하지 못했던 말씀. 예. 네. 거의 다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는 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경기도에서도 또 진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정도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굉장히 많이 된 시간이었어요. 인사이트가 막 팡팡 터졌는데 아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경험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전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